한적한 시골 마을 아베쇼에서 10대 소녀 안나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에서 온 보겔 형사는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 주민이었던 한 교수가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사라진 안나를 중심으로 두 사람은 각각 범인을 잡기 위해 혹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화 안개 속 소녀 시작합니다.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는 안개가 자욱한 한밤중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도착한 플로레스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보겔 형사. 그는 아베쇼에서 일어난 10대 소녀 안나의 실종 사건을 전담하던 형사였습니다. 그러한 형사가 왜 흰 셔츠에 피를 묻힌 채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사건은 안나가 실종되고 보겔 형사가 아베쇼에 도착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사는 안나의 집을 방문해 안나의 부모를 상대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집 밖으로 나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주민들은 그런 형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보겔 형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을 경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마을 경찰이라곤 고작 5명. 하지만 보겔 형사가 준비한 장소는 수십 명이 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당입니다. 마을 경찰들은 이런 넓은 장소에 대한 의문을 품지만 보겔 형사는 마치 다 이유가 있다는 듯이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보겔 형사는 안나의 실종 사건을 면식범의 짓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나 부모님의 인터뷰를 통한 안나의 평소 행실을 통해 가출은 않을 것이고 박수 소리만 나도 관심을 가지는 마을 사람들이 안나가 납치를 당했을 때 소리를 질렀다면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 목격자도 없고 마을의 CCTV에도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점을 토대로 마을에 거주하고 안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브리핑을 끝낸 뒤 보겔 형사는 부족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한 가지 재치를 발휘합니다. 바로 마을 경찰들에게 마치 국가수처럼 옷을 입힌 뒤 마을 수색을 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방송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관심도가 높아진 사건이라 생각한 경찰 당국은 추가 인력과 헬기 등을 에바쇼로 보내고 또 다른 방송사 역시 에바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보겔 형사는 수사 능력과 더불어 언론을 이용한 수사까지 특출한 형사로 보여집니다. 이제 안나의 집 앞에는 안나가 돌아오길 바라는 촛불과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형사는 이러한 인파 속에 분명히 의심될 만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들과 지켜보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10대의 소년이 안나의 집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안나가 좋아했던 고양이를 생각하며 사람들이 놔둔 고양이 인형 하나를 훔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마을 경찰들은 소년을 잡으려 하지만 보겔 형사가 좀 더 큰 그림을 위해 제지합니다. 이후 숙소에 있던 보겔 형사에게 소년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소년의 이름은 마티아.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항상 카메라를 들고 기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겔 형사는 마티아의 정보를 듣자마자 마티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마티아의 노트북을 발견하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동영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안나를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몇몇 영상에서 안나 주위를 맴도는 동일한 흰색 지프차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겔 형사는 사실 정황 증거일 뿐인 이 사실을 스텔라 기자에게 넘겨 마치 중요 증거 마냥 언론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얀색 지프차의 주인이었던 마티니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신이 안나 실종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인 양 나오는 방송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마티니는 경찰로 즉시 전화를 걸지만 경찰은 해당 내용이 유출되어 방송사 마음대로 송출하는 것이니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티니는 한순간에 교수에서 납치범 용의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신을 믿던 아내와 딸마저도 떠나가 버리고 마티니는 혼자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단순히 흰색 지프차의 주인인 것만으로 용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나가 실종되던 날 마티니는 아침 일찍 등산을 갔다가 저녁 늦게 돼서야 한 손에 큼지막한 상처를 입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마침 안나가 듣던 수업의 교수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방에서 마티니는 압박을 당하고 있던 중 보겔 형사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 마티니는 안나가 실종되던 날 산에서 다쳤다던 상처 위에 다시 칼로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와중에 보겔 형사와 마티니는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보겔 형사는 마티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를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마티니가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없으며 마티니는 등산 중에 다쳤다고는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손의 상처와 안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안나가 듣던 수업의 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티니의 차 안에서 발견된 갈색 고양이의 털. 마티니는 자신은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에 보겔 형사는 안나는 매우 고양이를 좋아했고 마티니가 고양이를 미끼로 안나의 관심을 끌은 뒤 납치했을 거다라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보겔 형사의 주장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마티니는 책상을 내리치며 악마가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죄는 자만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뒤돌아섭니다. 며칠 뒤 보겔 형사와 경찰들은 물속에서 안나가 실종 당시 메고 나갔던 가방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속에 빠져있던 가방에서 마티니의 피가 검출됩니다. 이에 보겔 형사는 꿋꿋이 수업 중이던 마티니의 학교로 찾아갑니다. 마티니는 보겔 형사를 발견하지만 무시한 채 자신의 수업을 이어갑니다. 모든 작가들은 앞서 있던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야기의 힘은 악한 것에 있다. 희생양을 찾아야 한다. 가급적이면 결백한 사람으로, 회피 경향이 있는 사람, 모두가 그를 의심해야 한다. 책에서는 증오로 사람을 죽이지만 현실에서의 동기는 보통 돈이다. 이러한 문학 수업에 대한 말을 마무리 지으며 마티니는 보겔 형사에 의해 안나의 살해 범인으로 체포되고 구속 수감됩니다. 과연 마티니는 정말로 안나를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보겔 형사의 사건 조작에 의한 무고한 에바쇼의 교수일까요? 결말 부분은 스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감상평 이후 이어나갑니다. 안개 속 소녀는 추리소설로 유명한 작가 토나토 카리시가 직접 메가폰을 잡고 연출한 작품입니다. 즉, 감독 데뷔작인 셈이죠. 물론 이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소설이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다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자식 같은 존재니 이해는 가지만 이로 인해 관객들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정말 추리 스릴러 쪽의 매니아가 아닌 이상 대사도 너무 많고 중요한 떡밥 같은 장면들이 너무 빼곡합니다. 이런 투머치 토커 같은 연출로 인해 아무래도 색감적으로 어두운 영화와 시너지를 발휘해 영화 초중반의 집중도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이해도가 높은 자신의 소설이 원작이다 보니 과하긴 하지만 상당히 밀도 높은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 범인에 대한 복선 등 범인은 누굴까라는 궁금증만은 확실히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개 속 소녀라는 제목이 안나가 안개가 자욱했던 날 실종됐다라는 의미와 흐릿했던 범인이 점차 안개가 걷히듯 영화 마지막 점차 드러나는 의미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무언가 확 걷히지 않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매우 탄탄하니 추리물과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영화 줄거리를 이어 결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나 실종 사건은 이렇게 마티니가 잡혀감으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어느 의문의 여기자로부터 보겔 형사는 마티니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타지 사람이었던 보겔 형사에게 과거 에바쇼에서 일어난 6명의 연쇄 실종 사건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은 14세에서 16세 사이, 빨간 머리에 죽은 깨. 그녀는 사건의 범인을 안개 남자라고 칭했으며 안나 역시 이 연쇄 실종 사건의 7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놀라는 보겔 형사에게 기자는 하나의 소포를 건네는데 누군가가 여기자에게 보겔 형사를 수신인으로 한 소포였습니다. 그 소포에는 안나의 다이어리가 있었으며 그 다이어리 속에서 하나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산속 나무 사이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 보겔 형사는 즉시 그곳을 찾아가고 마침 옆에 있던 삽으로 별로 깊게 묻혀있지 않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보겔 형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비디오를 틀어보는데 거기에는 마스크를 쓴 범인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든 채 자신을 찍고 있는데 그 뒤에는 안나가 보입니다.
형사는 그곳이 마을 가장 위에 있는 호텔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고 그곳에서 안나가 앉아있던 침대를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겔 형사는 중요한 증거인 비디오 필름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손잡이가 스스로 돌아가더니 그곳에서 자신의 지인이던 스텔라 기자가 카메라맨들과 함께 들이닥치며 여기서 무얼 하고 있으며 비디오를 훼손하고 있는데 중요한 증거가 아니냐면서 이 장면을 바로 방송에 내보내게 됩니다. 사실 보겔 형사는 몇 달 전 증거 조작을 통해 불명예를 앓은 형사였습니다. 이에 보겔 형사는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을 맡았으며 자신이 잘하던 언론을 이용한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재벌은 남주지 못하고 이 사건 역시 증거 조작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보겔 형사와 마티니가 처음 대면하던 날, 마티니가 책상을 짚을 때 묻은 피를 가져와 물에서 발견된 안나의 가방에서 발견된 것 마냥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겔 형사는 또다시 나락에 빠지고 마티니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많은 보상금과 출판 의뢰까지 들어오는 등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영화는 보겔 형사의 자멸로 마무리가 되나 싶었지만 며칠이 지난 뒤 보겔 형사가 마티니와의 TV 토론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보겔 형사는 먼저 와있던 마티니를 보게 되는데 마티니의 상처가 있던 손의 손목에 작은 알파벳 O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유는 안나 역시 자신이 좋아했던 소년의 이니셜 첫자를 따 자신의 손목에 알파벳 O를 그리고 다녔다는 것을 소포 속의 다이어리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티니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사건의 동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티니가 보겔 형사가 증거 조작을 한 사건을 알게 되고 누명을 썼던 사람이 거액의 돈을 받게 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영감을 받은 마티니는 한 무명 기자의 안개 남자 기사를 보고 자신이 그 뒤의 실종 사건을 만들기로 합니다. 먼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안나를 좋아하던 마티아의 카메라를 어느 날 보게 되고 그 카메라에 안나가 찍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마티니는 마티아를 따라다니며 일부러 마티아의 카메라에 안나 주변에 항상 자신의 차가 찍히도록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등산을 한 것이 아닌 안나의 집으로 가서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안나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겔 형사가 땅속에서 찾은 비디오를 자신이 카메라를 들고 화장실에서 찍은 뒤 안나를 약물 투여로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비디오를 땅에 묻고 그 장소가 찍힌 사진을 안나의 다이어리와 함께 안개 남자를 쓴 무명 기자에게 소포를 보내고 안나의 가방을 발견될 만한 마을 강에 버렸습니다. 즉 마티니는 보겔 형사가 언론에 능한 형사이고 해당 사건을 자신의 증거 조작 사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크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티니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전적이 있었던 보겔 형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쾌재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악마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만이라는 말과 같이 자신이 안나를 죽였다는 하나의 징표와 기념으로 자신의 손목에 안나와 같은 알파벳 O를 새기게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토론을 끝마친 보겔 형사는 자신을 가지고 놀았던 마티니를 차를 타고 쫓아가 고의적인 사고를 내고 마티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화 처음과 같이 정신과 의사 플로레스에게 경찰을 통해 연행된 것이었습니다. 위의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한 보겔 형사는 밖에 있던 경찰에게 아무런 반항 없이 연행되어 갑니다. 플로레스는 보겔 형사의 자백을 자연스럽게 끌어낸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하고 자신의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플로레스는 차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숨겨놓았던 양철 상자를 여는데 그곳에는 빨간 머리칼 6개가 놓여져 있고 이를 바라보는 플로레스를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영화 안개 속 소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